지난 시간에 이어서 45페이지 권리남용 금지 원칙으로 갑니다. 자,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과 더불어 민법 전체 또는 모든 법의 일반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라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권리 행사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뭐요? 그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라 합니다. 자, 연역은 시리즈가 똑같이 뭐요?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런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되고. 자, 넘깁니다.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지문화된다면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남용이 되려면은 어떠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저만 적어볼게요. 독일법에서는 타인을 해할 목적에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일법에 의하면은 일단은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남용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가 권리가 인정되는 한계를 벗어나야 되고, 두 번째 뭐요? 행사자가 타인을 해할 의도로, 그죠? 이것은 주관적 요건까지. 그래서 주관적 요건까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등장한 서의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을 해할 목적은 필요 없다, 그죠? 따라서 서의서법은 객관적 요건만으로 권리 남용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법은, 우리 민법은. 그래서 우리 민법은 서의서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볼게요. 따라서 일단 뭐요? 객관적 요건은 구비가 되죠. 객관적 요건. 따라서 권리 남용이 되려면 권리 행사 또는 권리 불행사 또 볼게요. 그 행사가 뭐야? 사회적 한계를 벗어나는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즉 권리 남용은 적극적인 행사만이 남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즉 권리 행사를 해야 될 의무 있는 자가 뭐야? 이를 불행사를 하는 경우도 남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사 또는 불행사가 권리 남용이 될 수가 있고. 중량수 요겁니다. 주관적 요건이에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즉 현행법상 권리 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 타인을 해야 할 목적인 여하튼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민법상으로는 필요 없다, 그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민법 조문에 충실해서 주관적 요건은 필요 없답니다. 근데 우리는 판례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뭐요? 원칙적으로 주관적 요건까지. 객관적 요건만으로 부족하고 뭐요? 주관적 요건까지. 따라서 객관적 요건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관적 요건까지.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객관적 요건만으로 권리남용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원칙과 이해관계를 기억하시되 A는 그 해당한 A까지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판례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3번. 판례는 일반적인 입장은 주관적 요건까지 요구한다고 되어 있었고요. 주관적 요건까지. 주관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권리남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타인을 해야 할 목적은 입증이 곤란하다, 그죠? 그래서 판례가 어떻게 입증하느냐?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요? 그를 통해서 주관적 요건 추측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객관적 요건만으로 권리남용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객관적 요건만으로 적을게요. 만으로. 자, 그러면 밑에 판례, 원칙적인 판례하고 예외적인 판례를 실어뒀습니다. 자, 원칙적인 판례 1번.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려면은 주관적으로 체크할게요.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상대방의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힌 데 있을 뿐 행사자에게는 이익이 없어야 되고, 즉 주관적 요건이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체크할게요. 객관적 조건까지. 그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배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지금부터 체크할게요. 비록 그 권리 행사에 의하여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여기까지 밑줄 것이고, 사정만으로는 동그라미 할게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권리 남용이 될 수가 없다. 왜요?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익과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생길 손해가 뭐예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그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만으로는 권리 남용이 될 수가 없다. 뭐가 빠졌기 때문에? 타인을 해할 의사인 주관적 요건이 빠졌기 때문에. 따라서 원칙 두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주관적 요건은 입증이 힘들죠. 그래서 주관적 요건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이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상계권 행사 밑줄 그을게요. 우리 시험에서 최근 한 2번 정도요. 예외적으로 판례가 뭐야? 객관적 요건만으로 권리 남용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 그죠? 이게입니다. 상계권 행사. 그러면 상계권 행사라는 단어가 있으면 뭐요? 타인을 해할 목적은 필요 없다. 그죠? 그렇게 바로 찾으시면 돼요. 자, 상계권 행사는 신의책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근거에 비춰서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뭐요? 주관 조건은 필요 없다. 그죠? 예. 상계권 행사는 객관적 요건만으로. 자, 4번 효과로 갑니다. 그래서 권리자의 권리가 뭐예요? 남용이 됐다면 이거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죠. 권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 행사의 효과. 권리 행사의 효과는 뭐예요? 발생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청구권이 남용이 됐다. 그죠? 그럼 법에서는 도와주지 않고 형성권이 남용이 됐다면 그에 따른 권리 변동은 있을 수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갑니다. 권리 남용으로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죠? 권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해야 됩니다. 10번 체크할게요. 다만 권리 남용이 있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권리자의 권리를 박탈 못합니다. 법에 명문이 있는 경우에만 박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딱 하나 친권상실제도만 두고 있습니다. 자, 개별 판례를 볼게요. 자, 1번에 동그라미 1번 권리 남용을 인정한 겁니다. 자, 이 판례는 최근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할게요. 어디를 일단은 체크를 하시냐면은 옆 페이지 제로의 셋째 줄 마지막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체크할게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셋째 줄 마지막에. 또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근데 그 주장이 권리 남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 권리 남용이 되느냐? 어떻게 소개되냐?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은 권리 남용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틀립니다. 자, 요건만 구비되면, 즉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뭐예요? 그 한계를 벗어나면은 여하튼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부터 읽어볼게요.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거나 그 같은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다. 여기까지요. 그러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시효 중단을 시킬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중단을 못 시켰죠? 채무자의 같은 방해 행위 때문에 중단을 못 시켰다. 그죠? 그때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은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은 A 토지하고 뭐요? B 토지가 이렇게 경계를 두고 있어요. 근데 A 토지 소유자가 경계를 착각하여 경계를 침범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B 토지 소유자는 A 토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고죠. 근데 그와 같은 철거 주장이 권리 남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건 볼게요. 첫 번째, 이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요, 건물 철거를 주장하는 B 토지 소유자는 이익이 없어요. 한 1m 미만 정도로 경계를 침범했습니다. 그런데 철거가 되면은 건물 소유자인 A에게는 뭐야? 엄청나게 손해가 생깁니다. 자신에게는 이익이 없다고죠. 권리 행사, 철거 청구권을 행사하는 권리자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철거 주장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해할 의사가 추측될 수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는 건물 철거 청구권 행사는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라도 뭐요? 토지 사용에 대한 당이 부당 이도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판례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3번 판례. 이미 그죠? 학교 건물이 서 있는 토지 말고서 그 토지를 구입한 자가 학교 측에 대해서 뭐요? 그 건물 철거를 주장선 권리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답니다. 그 다음에 4번. 동시이행 항변권의 행사 한번 적을게요. 첫째 줄. 즉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항변권을 행사를 하는 것도 뭐예요? 그 항변권의 권리가 인정되는 한계를 벗어나면 권리 남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가 뭐예요? 모든 권리가 요건만 구비되면 남용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권리는 권리 남용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틀립니다. 자, 볼게요. 남용이 된지 볼게요. 첫째 줄 가운데부터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의무이행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지만 그 항변권자에게는 뭐예요? 그로 인해서 이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해야 할 목적임이 추측될 수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항변권 행사는 남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남용이 아닌 경우 1번에 나대지 적을게요. 나대지. 즉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었죠. 그때는 우리가 물권법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그 이후에 촉조된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 지상권을 성립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그 토지를 경락받은 자가 당연히 그 건물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 넘어가시고 3번요. 체크할게요. 출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은 국가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어떤 국가의 손해배상 채무도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국가가 시완성을 주장할 수가 있다 그죠. 그렇지만 예정교 그 완성의 주장이 권리 남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 몇 줄 볼게요. 국가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 즉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있죠. 그죠? 원칙적으로 국가도 채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0년이 지나버렸다. 그죠? 10년 동안 행사를 안 했다면은 권리 남용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주장이 권리 남용이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뭐요? 이와 같은 국가의 잘못 때문에 국민이 그 손해배상 채권을 시효 중단 조치 등을 못했다 그죠? 그러면은 국가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들은 예외적으로 권리 남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기출 문제를 확인을 해볼게요. 48페이지. 권리 남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권리자가 법에 위반돼서 무혐의를 알면서 그러면 계속 이 질문 떴죠. 앞부분도 확인했습니다. 그 뭘 묻고 있어요? 이와 같은 주장이 신의적 위반 여부를 묻고 있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신의적 위반이 아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효임을 알면서도 법률 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임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적 위반이 아니죠. 신의적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남용은 아니다 했습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판례 기출 지문이고 자주 출제돼요. 이 부분.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강행법규다, 임의법규다. 강행법규죠. 따라서 당사의 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죠. 따라서 2번 권리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를 주장치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쳤거든요. 따라서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연결되는 질문이죠. 3번. 당사자 간의 합의로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죠?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항변권 행사. 금방 봤던 거죠.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하면 좋을게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거 원칙 자기에게 권리죠. 그렇지만 그것이 뭐예요? 남용이 되면 허용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권리남용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이와 같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남용이 되면 권리남용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 다음에 5번째. 권리자의 권리 남용을 이유로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는 없다. 이쪽이죠. 증권상실 딱 하나 있습니다. 자, 매일 문제 3번으로 갑니다. 권리 남용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권리 남용의 요건으로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있어야 한다. 맞죠? 그 다음 2번 권리 행사의 외관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이득의 획득의 그 목적이 있는 경우 권리가 인정된 한계를 벗어났다. 그죠? 남용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권리 불행사함이 적을게요.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불행사가 남용이 되는 경우는 없다. 틀렸다. 그죠?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될 의무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불행사도 남용이 된다. 그렇죠? 행사 또는 불행사가 남용이 됩니다. 정답 3번. 4번 권리 남용이 되려면 그 행사가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목적에 위반해야 된다. 부합하지 아니해야 된다. 맞죠? 5번은 개별 판례 사건이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민법 총칙 중 서론 파트에서 출제될 수 있는 논점 3가지는 살폈습니다. 1조에 뭐요? 법원에 관한 논점. 그 다음에 형성권을 위주로 한 권리 종류에 관한 논점. 가장 중요한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원칙하는 2조 문제를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충돌과 경합은 그때 기본 이론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출제 가능성이 많이 약하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소개로 마치고 이 부분은 문제풀이반에서 문제집에서 같이 살필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어디로 오시냐면 56페이지로 옵니다. 자, 권리주체. 권리주체는 2명, 그죠? 우리와 같은 생명체인, 육체적 생명체인 자연인과 일정한 단체에 대해서 법에서 우리와 같은 권리 주체로서의 자격이 부여된 법인 두 명이 있다. 그죠? 여기서 권리 주체에서는 최소 5문제 내지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인 파트에서 뭐요? 평균적으로 3문제, 법인 파트에서도 평균적으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권리 주체 갑니다. 쉽게 말하면 뭐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죠. 당연히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의무도 부담할 수 있죠. 그죠? 정확하게는 권리 의무 주체입니다. 2명, 그죠? 3조에서 인정되는 우리죠. 그죠? 자연인. 그 다음에 34조에서 인정되는 법인 2명이 있습니다. 자, 민법상의 능력으로 갑니다. 자, 권리 능력요. 따라서 이와 같은 금방 봤던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 2가지밖에 없죠. 자연인과 법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효과요. 책각계 셋째 줄. 이와 같은 권리 능력 없는 자는 절대로 권리를 가질 수 없죠. 따라서 권리 능력 없는 자의 행위, 즉 행위라면 일반적으로 법률 행위의 줄임말이요. 따라서 이와 같은 권리 능력 없는 자의 권리 획득을 목적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2번이다. 그죠? 이와 같은 능력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는 누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그럼 국가에서 미리 일정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정해둘 필요가 있죠. 그죠? 따라서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척할게요. 따라서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능력에서는 중요한 게 의사 능력이라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의사 능력은 어떤 능력과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행위 능력이다, 그죠? 행위 능력. 자, 의사 능력은 어떠한 능력을 말하느냐? 다시 한번요. 기본 이론 시간에 배웠던 그 예를 그대로 들어볼게요. 갑이 3살입니다. 자신 명의의 소유하는 토지를 을에게 단독으로 매도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뭐야? 무효이다, 그죠? 무효입니다. 갑이 40살 회사원이요.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뭐야? 만취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자동차 대리점에 들어가서 뭐야? 외제 자동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각각 자동 대리점과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그죠? 왜요? 갑에게 그 당시에 의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 그림을 보니까 나이를 가지고 의사 능력이 있고 없고를 일률적으로 판단 못하죠, 그죠? 판단 못합니다. 그래서 갑은 능력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능력이 있는데 언제만요? 매매를 할 때만 만취 상태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 그죠? 따라서 의사 능력은 언제 필요한 능력이요? 매매 등 구체적인 법률 행위를 할 때, 구체적인 법률 행위 심하다. 법률 행위 심하다. 개개인별로 능력이 다르죠. 이 사람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이 사람은 뭐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치매 등을 앓고 있으면 뭐요? 능력이 없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법률 행위 심하다. 개별적으로, 개개인별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 능력에 관해서는 미리 입법에서 뭐요? 일정 기준에서 누구는 능력이 있고 없고를 정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 능력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요? 자기가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해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판단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줄, 사적 자치, 그죠? 네가 알아서. 사적인 생활 능력은 결정해서 행위라고 하죠. 당연히 이와 같은 의사 능력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사 능력 없는 자의 법률 행위, 유아, 백치, 치매를 심하게 앓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의 매매 등의 법률 행위는 효과, 적합격, 무효이다, 그죠? 네, 무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계획의 행위 심하다 뭐요? 이자가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느냐, 멀쩡한 상태에서 체결했느냐, 그죠?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 행위 심하다,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죠? 구체적인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명문은 둘 수가 없습니다. 판단 기준 밑줄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있으면 결론은 무효입니다. 근데 이를 입증을 해야 되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주장자인 갑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이 곤란하죠. 입증이 됐다면 그 자를 능력자로 믿고 상대했던 상대방에게 엄청난 손해를 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죠. 그래서 그 대책으로 마련된 민법상의 제도가 뭐예요? 행위능력 제도다, 그죠? 행위능력. 따라서 행위능력이라면 이와 같은 매매 등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행위능력이라 합니다. 왜 의사능력이 불편했죠? 개개 행위마다 개개인별로 따로따로 뭐요? 행위 당시에 능력이 있었냐는 것을 일일이 검토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죠? 그래서 미리 정해두자, 그죠? 그래서 의사 능력의 유무를 미리 일정 기준, 그죠? 법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줍니다. 일정 기준 두 가지죠. 나이, 그죠? 연령 또는 재판에서 일정 기준에서 미리 개개인의 차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객관적으로 미리 획일적으로 정해둔다 그죠. 이와 같은 제도를 행위능력이라 합니다. 행위능력. 왼쪽 그림하고 다시 구분해서 그죠. 그래서 가벌간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매매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갑이 17세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매매했어요. 그렇지만 이자는 성년자입니까? 미성년자요? 미성년자다 그죠. 개인적인 능력 안 따져요. 근데 객관적으로 행위 당시에 나이가 미성년자냐. 그 다음에 갑이 40세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지적 수준은 13세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자는 미성년자입니까? 성년자요? 성년자죠. 따라서 행위 당시에, 매매 당시에 이를 이유로 하는 뭐예요? 이를 이유로 하는 어떤 성년 후견 심판, 한정 후견 심판을 받은 바 없죠. 그러면 능력자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행위 능력이란 그자의 뭐예요? 개별적 의사 능력 유무로 뭐예요? 개개인별로 따지지 않고 미리 뭐예요? 미리 연령이라든지 재판에서 미리 객관적으로 19세 미만은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죠? 또는 아무리 어떤 침해 등을 심하게 앓고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행위 당시에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바 없다면 능력자다. 그죠? 그래서 개개인별로 따지지 않고 미리 객관적으로 나이와 재판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정해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 하고, 이와 같은 능력이 뭐야? 없는 자를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고요. 제한 능력자. 그 제한 능력자는 나이에 따른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와 재판에 따른 뭐요?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3명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자들의 행위는 이자들을 최대한 보호를 하겠다가 민법의 결론이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게끔 정하고 있습니다. 자, 판단 기준 볼게요. 행위 능력은 의사 능력을 일정 기준 나이와 재판에 따라서 뭐요? 객관적으로 해결한 제도의 척할게요. 따라서 개개인별의 차이를 부정한다 그죠. 따라서 아무리 박사라도 뭐요? 17세라면 미성년자. 아무리 뭐요? 지적 수준이 13세라도 뭐요? 행위 당시에 나이가 성년자라면 성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능력이 없는 자를 제한 능력자 3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들의 보호가 민법의 결단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상가로서 한번 당연히 뭐요? 누가 능력이 있고 없고는 국가가 미리 뭐요? 해결적 기준서 정해두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달리 할 수 없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그죠. 그 다음에 책임 능력은 의사 능력과 비슷한 수준의 능력입니다. 다만 쓰이는 곳이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의사 능력은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결정할 때 필요한 능력임에 반해서 책임 능력은 다른 말로 불법행위 능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어떤 판단 능력을 책임 능력. 따라서 자신의 행위로 타인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뭐요? 그자가 그 어떤 행위 당시에 어떤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뭐요? 인식할 수 있었던 능력이 없다면은 그 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단, 의사 능력하고 똑같다 그죠? 따라서 행위 당시마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판단하기 때문에 똑같이 민법에 그 기준을 미리 정해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넘기시면은 교과서에 실린 기출 문제를 볼게요. 의사 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의사 능력의 교과서적인 개념이다. 그죠? 굳이 외울 필요 없고 2번 그래서 의사 능력은 그때마다 매매 등의 행위가 있을 때마다 뭐요? 개개인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규정을 둘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3번요. 체크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때 다시 보겠지만 취소하면 당행에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반환 법인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뭐예요? 현존 이익까지만.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도 무효입니다. 근데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미 이행이 됐다. 그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요. 그 반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죠? 제한 능력자에 관한 반환 범위를 똑같이 뭐예요? 유추 적용합니다.
따라서 행위 무능력자의, 자,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라고 고칠게요. 제한 능력자의 반환 범위를 현존 이익으로 제한한 민법 규정은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도 유추 적용된다, 그죠? 그래서 무능력자가 제한 능력자로 바뀌기 때문에 그 용어를 그렇게 고쳐 잡을게요. 그 다음 4번 판단 기준. 의사 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맞죠?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요. 그래서 의사 능력은 구체적으로 언제 필요합니까?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할 때 필요한 능력이다, 그죠? 그래서 그 매매가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판단해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따라서 그 행위 시에 요구되는 능력이요. 따라서 법률 행위 시에 의사 능력이 있었더라도 여기까지 밑줄 그시고 법률 행위 시 또 올게요. 그래서 의사 능력은 언제 있으면 족합니까? 행위 시에 있었다면 족하죠, 그죠? 따라서 행위 시에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법률 행위에 있다면 그 법률 행위는 유효다, 뭐이다? 유효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능력은 행위 당시에 요구된 능력입니다. 따라서 행위 시에 의사 능력이 있었더라도 그 이후에 의사 무능력자가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법률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체크할게요. 말도 안 되죠.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취소 사유가 아닌 무효 사유다, 그죠? 통째로 틀렸습니다. 따라서 의사 능력은 언제요? 하여튼 능력은 언제 필요한 능력이요? 법률 행위를 할 당시에 있으면 족합니다. 자, 그러면은 매일 문제를 보세요. 매일 문제. 4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A번. 의사 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을 둘 수 없다 그렇습니다. B번. 책임 능력은 의사 능력을 불법행위 파트에서 바라본 것으로서 의사 능력과 비슷한 정도의 정신 능력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 10번. 행위 능력은 의사 능력을 뭐요? 연령, 재판에서 객관적으로 해결한 제도이다. 맞죠? 그 다음 D번. 행위 능력자 중에는 의사 능력이 없는 자도 있고, 즉 40세다, 그죠? 그런데 만취 상태에 있다. 그때는 성년자지만 의사 능력이 없죠. 그 다음에 반대로 제한 능력자 중에서 의사 능력이 있는 자는 있을 수 있다. 즉 18세입니다. 근데 술 안 먹었어요. 그러면 의사 능력이 있다, 그죠? 따라서 양자는 별개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번. 권리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죠. 따라서 포기 특약은 무효이다, 그죠?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볼게요. 5번.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34조. 권리 주체 중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서 정관우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가진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인 3조요. 사람은 출생하면 꼭 권리 능력을 취득을 하고 출생 신고해야만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출생이라는 사실에 따라서 권리 능력이 취득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아직까지 확인 안 했지만 30조입니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유난으로 사망하면은 동시에 사망한 것을 추정한다, 그죠? 추정 체크할게요. 본다면 틀려. 그 다음 4번. 자연인은 의사 능력이 없으면 권리 능력도 가질 수 없다. 정답은 4번이죠. 따라서 자연인은 누구든지 권리 능력을 가진다, 그죠? 그렇지만 갑도 자기 명의의 토지, 자기 소유의 토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단독으로는 매도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40살 회사원 권리 능력이 있죠. 그렇지만 만취 상태에서는 그 행위를 유의하게 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은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모든 자연인은 권리 능력자이지만 백지, 유아, 그죠? 만취자 등은 의사 능력은 없다, 그죠? 그래서 양자 별개입니다. 5번 태아에 관한 문제죠. 의사갑이 임산부 을에게 약을 잘못 투여함으로써 이로 인해 태아병이 장애를 지고 출생, 즉 살아서 출생했죠. 그럼 우리가 태아 파트에서 보겠지만 이미 살아서 출생했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지금까지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에 관한 지문을 살폈는데 교과서 58페이지 제일의 박스부를 보세요. 즉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은 별개다, 그죠? 즉 의사 능력은 매매 등 개별 구체적 법률 행위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개인별로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뭐요? 일정 기준, 연령, 재판을 통해서 뭐요? 미리 일정한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없고에 관한 기준을 정해서 그 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한 제도를 획일 능력. 따라서 19세 미만자를 미성년자. 그다음 뭐야? 치매 등을 심하게 앓고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판받은 자만 제한 능력자. 재판받지 않은 자 능력자다. 그죠? 양자는 별개이기 때문에 박스 보세요. 그래서 양자는 그 기준이 다르므로 동일한 행위자의 행위가 뭐예요? 양 능력이 동시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만취 상태에서 타인과 자기 소유의 물건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죠. 미성년자의 행위로서 즉 제한 능력자의 행위로 취소할 수도 있고 뭐요? 만취 상태니까 뭐요? 의사 능력이 없죠. 따라서 의사 능력이 없었음을 이유로 무효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죠. 따라서 아무거나 요건에 비춰서 선택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는 별개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인의 권리 능력으로 갑니다. 즉 자연인이라면 뭐요? 권리 주체 중 법인을 제외한 우리를 말이죠. 육체적 생명체를 말합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자연인이라 한다, 그죠? 자, 3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없는 조치된다.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남녀 불문, 나이 불문이다, 그죠? 평등입니다, 평등. 그래서 권리 능력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이 어떤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 그죠? 자, 그러면 언제요? 출생이죠. 또 출생 지향권은 자의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출생하면 출생 신고를 합니다. 그럼 출생 신고가 돼야만 비로소 자연이냐? 아니죠, 그죠? 실제 출생이란 사실에 따라서 출생 신고는 그 사실을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그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비로소 권리가 생기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출생 신고가 된 바 없더라도 뭐요? 실제 태어났으면 자연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의 종교입니다. 자연인의 권리 능력 소멸 사유는 사망밖에 없다, 그죠? 사망과 관련해서는 심장이 멎었을 때를 사망 시기로 봅니다. 그럼 사망을 확인하려면 시신 확인 방법밖에 없죠. 따라서 이를 제하고는 권리 능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출생보다는 사망이 언제냐가 여러 가지 법적인 곤란한 문제를 생깁니다. 상속인이 누가 되느냐, 그죠? 잔존 배우자가 언제부터 재혼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사망도 출생과 더불어 뭐요?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되죠. 그때 이자의 권리 능력 소멸 시기도 출생과 똑같습니다. 사망 신고가 된 때 비로소 사망이냐, 아니면 뭐요? 실제 심장이 멎었을 때냐. 당연히 실제 심장이 멎었을 때다, 그죠? 따라서 사망이 신고가 잘못되어서 호적부에 사망자로 기재가 되었더라도 뭐요? 이자가 아직까지 사망치 않고 실제 살아있다면 이자는 사망자가 아니라 뭐요? 살아있는 권리주인 자연이다, 그죠? 똑같이 실제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망은 시신 확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요? 확인이 안 돼요. 그럼 여러 가지 어떤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 첫 번째 대책이 뭐요? 동시 사망의 추정입니다. 우리 시험에도 지금까지 한 2번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항상 추정이란 그 단어 자체를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죠?
추정한다를 어떻게 바꾼다고 하죠? 간주, 즉 본다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30조. 2인 이상이 동일한 유인원으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 선고가 판명이 안 되면 뭐요? 생길 수 있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서 이 경우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 동그라미 할게요. 따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와 같은 가족 관계를 둔 갑이 사망을 합니다. 나머지 자가 뭐예요? 다 살아있다면 당연히 배우자는 무조건 1순위자. 직계 비속도 뭐예요? 배우자하고 공동으로 뭐예요? 1순위 상속을 합니다. 따라서 갑의 모는 2순위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려면 뭐예요? 피상속인보다 조금은 오래 살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요, 자식이 먼저 사망했다면 이제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때는 뭐요? 당연히 1순위자죠. 그때는 원래는 2순위자인데 이 경우 모를 부합해서 순위를 올려서 뭐요? 며느리하고 동시에 공동으로 상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각각 뭐요? A가 모두 사망했어요. 그때 누가 먼저 죽었냐에 따라서 뭐예요? 결론 상속이 달라집니다. 갑이 먼저 죽었다면 뭐예요? 일단은 A가 엄마하고 공동으로 같이 상속했다가 A도 죽었기 때문에 A 자산은 누구 겁니까? 엄마 거죠. 결론 혼자서. 그런데 A가 먼저 죽었다면 이 경우 갑의 자산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공동입니다. 근데 문제는 각각 A가 뭐예요? 동일한 위난으로, 즉 비행기를 타고 동남아 여행 가다가 비행기 추락으로 같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미 뭐요? 사망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능력은 어떻게 해요? 소멸했습니다. 권리는 이미 소멸했다. 근데 문제는 상속인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근데 사망의 선고가 판명이 안 되는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느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각각이가 뭐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교정을 둡니다. 그러면 효과 니은입니다. 동시에 사망한 자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 뭐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이 경우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 넘길게요. 동시 사망의 경우는 뭐예요? 시신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권리 능력은 소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자 하는 두 가지 경우 시신이 발견 안 됩니다. 시신 발견 안 돼요. 즉 지금 보고자 하는 인정사망과 실종제도는 시신이 발견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 뭐예요? 권리 능력은 소멸이 되지 아니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원칙을 고집하는 순간 갑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는 뭐예요? 배우자는 절대로 재혼할 수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자식 등은 상속받을 수 없고, 여러 가지 각각 관련된 사람에게 어떤 곤란한 법적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인정사망이요. 자, 갑이 화재라든지 뭐요? 수재 등 재난을 당하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뭐예요? 거의 99%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신이 발견한대요. 이런 경우에 시신 발견이라는 원칙만 고집하는 경우는 이와 같은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경우에 이와 같은 재혼, 상속 등의 법률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요, 시신은 발견 안 됐지만 그 자를 사망자로 법적으로 뭐요? 다루기 위해서 강공서에서 그 자의 사망을 뭐요? 호적부, 지금은 이제 법명칭이 바뀌었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이 자를 사망자로 기재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 자는 사망자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은 뭐예요? 사망자로 취급이 된답니다. 일단은. 그러면 재혼, 상속 등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당연히 번복이 가능합니다.
반대 증거만 내시면 뭐요? 바로 번복이 됩니다. 따라서 살아있으면 확인됐죠. 그러면 그 서류, 가족관계 등록부를 다시 고쳐 적으면 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사망제도 효과, 사망자로 추정이 된다고 하죠. 추정이다 체크를 하시면 되고. 자, 볼게요. 인정사망제도, 기억, 이와 같은 하재 등의 사고에서 시신 발견은 없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자를 법적으로 사망자로 다루는 것을 인정사망제도, 니언효과, 사망의 추정의 효과, 추정 등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실종선고제도는 뭐예요? 실종선고제도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죠? 갑이 어느 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날짜로부터 뭐요? 가족들에게 소식이 끊겼다 그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생사불명 상태로 빠졌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와 같은 재혼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에서 뭐요? 그자를 일정 범위 내에서 사망자로 뭐요? 간주를 한다 그죠? 사망자로 간주를 해버려. 따라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법에서 이자는 번복하려면 반대 증거만으로는 사망 간주 효과를 번복할 수가 없고 반드시 뭐요? 전제가 되는 실종 선고 자체를 취소를 해야 됩니다. 자체를 취소해야만 그죠? 따라서 둘 다 뭐요? 일단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자들과 관련된 이와 같은 재혼 등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법적으로 뭐요? 일정 범위 내에서 사망으로 뭐요? 추정되지 간주만 할 뿐 제도입니다. 따라서 밑에 참고 박스의 3번 보세요. 권리능력의 소멸. 따라서 자연인의 권리능력 소멸 사유는 사망만이 유일하다. 사망만이 동을 할게요. 따라서 금방 소개했던 뭐요? 시신이 발견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련자들의 뭐요? 재혼 등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일정 요건 하에서 뭐요? 그자를 사망자로 추정 내지 간주만 하는 제도일 뿐 절대로 뭐요? 권리능력의 소멸 사유는 아니다 그죠? 따라서 살아 돌아오면 뭐요? 어떤 실종 선고, 인정 사망으로 인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를 바로 잡으면 되죠. 그래서 4번 간주와 추정, 우리는 추정을 뭐요? 간주로 속이오죠. 간주를 추정으로 속이는 그런 어떤 지문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추정한다. 항상 주의를 하세요. 추정한다를 어떻게 속입니까? 본다로 속인다. 그죠? 그래서 양자의 차이점은 번복은 추정은 쉽게 번복돼요. 반대 사실, 추정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만 입증하면 바로 번복이 됩니다. 근데 간주는 뭐요? 법에서 간주 규정을 두기 때문에 반대 증거 제출만으로는 간주된 효과를 번복할 수 없고 그 전제가 되는 실종 선고 자체를 또 다른 재판으로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 태아 이후로부터 진행을 이어서 계속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뭐요? 우리가 쭉 심화반에서는 이와 같은 요령으로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여러분들이 진도표가 나갔죠. 그죠? 그 최대한 진도표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태아 파트만 약간 밀렸죠. 그래서 참 계획상에 큰 지장이 없이 흘러갈 건데 앞으로 이 계획표대로 뭐요? 그 진도 범위 내에서 출제될 수 있는 논점만 같이 뭐요? 반복적으로 연습 문제 등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관한 어떤 지문들을 미리 교과서에서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서 다뤘던 부분을 표시했던 부분을 뭐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예습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와 같은 과정을 넘어가면 뭐요? 우리가 문제풀이반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논점의 문제들을 하나의 논점에 여러 가지 어떤 유형의 문제를 한꺼번에 우리가 살핌으로써 적응력만 키우면 뭐예요? 적응력만 응용력, 다른 말로 응용력이죠. 응용할 수 있는 능력만 키운다면은
민법은 우리가 목표했던 어떤 점수를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풀이하는 요령이라든지 또는 현장에서 내가 문제를 푸는 자세 등은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중간중간에 쭉 강조를 할 겁니다. 일단은 뭐요? 이번 심화반에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해 지식을 쭉 쌓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출제될 수 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공략을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